안녕하십니까. 이제 이번부터는 담보물권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담보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오는 게 이제 그 뭐가 있죠? 질권, 유치권, 저당권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담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돈을 빌려주고 그에 대해서 뭔가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해두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공부하도록 하겠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 담보물권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담보물권에 대해서는 인적담보와 물적담보로 나누는데 인적담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책임을 지어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적담보에는 이 연대채무와 보증채무가 있는데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채권 총론의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연대채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주채무자와 이런 구별이 없이 여러 사람이 책임지는 관계를 연대채무라고 하는 거고, 보증채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 주된 채무자가 있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변제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 그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 이런 것을 보증채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배우는 건 이거죠. 그래서 물적담보는 우리가 민법에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인데 여러분들이 잠깐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배울 건데 이제 전체적인 밑그림을 보고 간다. 전체적인 산의 그림을 보고 간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유치권은 제가 몇 번 예를 들었죠. 뭐가 있었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이 구두빵 아저씨와 그 다음에 아가씨의 관계다. 그 다음 질권은 시계를 담보 잡고 돈을 빌리는 거. 그랬죠? 그 다음에 저당권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부동산에다가 저당 잡고 돈 빌리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갖고 비교를 하시면, 자, 성립은 일정한 법정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성립된다. 법정 담보 물권이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 당사자 간에 구두방 아가씨가 나 돈 못 갚으면, 내 구두를 갖고 계세요. 라고 계약한 건 아니죠. 그쵸? 구두방 아저씨가 이 구두 수선함과 동시에 당연히 이 계약을 안 했더라도 법정 사유에서 당연히 이 유치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두방 아가씨가 돈을 갚을 때까지 구두를 갖고 있을 수 있는 권리, 이것이 유치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질권은, 자, 내가 친구한테 시계를 주면서 롤렉스 100만원 꾸면서 롤렉스 시계를 줍니다. 롤렉스 시계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1000만원이 가정하면, 자, 1000만원짜리 시계를 주면서 내가 100만원을 못 갚게 되면 네가 어떻게 해라 라고 해서 시계도 건네주고 당사자 간에 돈을 주고받고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약정입니다. 당사자 간의 약정. 자, 저당 잡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저당 잡으려면 여러분들이 은행에 가가지고 또는 다른 사람한테 뭡니까? 등기부등본 다 갖고 와서 여러분들이 갖고 와서 합의하고 도장 찍어줘야 되죠. 약정입니다. 이거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맺어지는 건데 유치권은 법에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목적물은 유치권은 물건입니다. 그래서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이렇게 다 되고요. 질권은 동산이라든가 일정한 지상권, 그 다음에 저당권은 부동산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플러스 이 지상권, 전세권에 대해서도 유치권, 저당권은 가능하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 전세권을 예를 들면 여러분들 남의 집에 아까 제가 전세권 설명하면서 이 집이 저당이 8,500이다. 전세권 8,500이다. 그러면 이 전세권을 기해서 다시 저당을 잡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본질적 효력은 유치적 효력. 유치적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잡아둘 수 있는 권리죠. 그래서 거기서 과실수치권이라든가 간이 변제권이 인정이 되죠. 그 다음에 우선 변제적 효력은 없습니다. 단지 그 돈을 갚을 때까지 내가 그거를 갖고 있으면서 상대방을 압박해서 돈을 받아내는 데 목적이지,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이 아가씨가 구두 수선율 안 된다고 해서 내가 구두를 팔아가지고 그걸로 우선 변제를 받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선 변제적 효력은 없고, 그 다음에 점유를 요건으로 합니다. 그래서 점유를 요건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질권은, 역시 내가 시계를 갖고 있으면서 상대방이 돈 안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겠죠. 역시 과실 취득권이라든가 간이 변제 청탁권 이런 것도 다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 우선 변제적 효력이 인정이 된다는 거. 그래서 우선 변제적 효력이 인정이 되면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으면 여러분이 시계를 팔아가지고 그 시계 대금에서 일정 부분을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거기에는 주급적 효력이라든가 물상 대위상 이런 것들이 인정이 됩니다. 이런 내용은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역시 질권도 내가 시계를 가지고서 계속 나 시계를 들고 있어야 되겠죠. 그걸 내가 점유를 요건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시계를 내가 잊어버리면 더 이상 이제 질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저당권. 저당권은 우선 변제적 효력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당권 설정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저당권자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다? 경매를 해볼 수 있다. 그래서 우선 변제적 효력이 인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점유를 요건합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남의 집에 대해서 저당권 잡아두면 등기부상에 저당을 잡아두면 되는 거지 그 집을 가가지고 여러분이 안방을 차지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유치권. 유치권에서 보면은, 자, 경매권은, 있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 부정성은 엄격, 완화 이렇게 됐고, 수반성 이렇게 되는데,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몰라도 되니까, 잊어버리시고, 이 용어에 대해서는 한 번씩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정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 대위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따 공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적담보제에 대해서 제한물권의 법리에 따른 건데, 법정담보물권과 약정담보물권이 있죠. 법정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서 당연히 담보물권으로서 인정을 해버리는 거. 약정물권은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해서 되는 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유치권, 법정질권, 법정저당권, 상법상 우선듣고 있는데, 자, 유치권이 가장 대표적인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서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는데, 유치권이 뭐라 했다? 법정 담보물권이 되고, 질권과 저당권은 약정 담보물권이다. 라고 이렇게 공부를 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배우게 되는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권이고, 질권과 저당권은 약정 담보물권이다. 라고 이렇게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소유권 이전의 법리에 따른 건데, 이거는 무슨 소리냐면, 자,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갑이 집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을한테 돈을 1억을 꿉니다. 1억을 꾸는데, 갑은 을한테 1억을 꾸지만 이 사람은 돈을 갖고 있는 게 없죠. 그럴 경우에 을은 어떻게 합니까? 불안하죠. 그러면 네 집을 내 앞으로 옮겨놓자. 옮겨놓고 만약에 네가 돈을 1억을 못 갚으면 그 집을 내가 그냥 나머지 청산만 하고 청산할 금액이 있으면 청산만 하고 그 소유권을 내가 취득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런 것이 뭐냐면 이것이 뭡니까? 소유권을 이전시켜 주는 거죠.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결국 궁극적인 목적보다 담보 잡는 거죠. 그렇죠? 담보를 잡으려고 하지만 그 방법으로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것처럼 하는 것. 이것이 이런 것에는 양도담보, 환매, 재매매 예약, 대물변제 예약, 소유권 유보부 매매 이러한 용어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직 여러분들이 이제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지만 이 용어들에 대해서만 한번 용어만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도담보라든가 환매, 재매매 예약 이런 거 다 공부하셨죠? 특히 양도담보에서는 여러분들 배우셨죠? 우리가 앞에서 뭘 배웠었죠? 명의신탁 공부하셨죠? 그래서 그런 것과 비슷한 거다. 그래서 명의신탁도 남의 앞으로 이름 올려놓은 거죠. 그 목적은 뭐가 됐든 간에. 그러면 이러한 담보물권의 특징은 뭐가 있냐? 이러한 특질은 뭐가 있냐고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정성. 부정성이 뭡니까? 부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 피담보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해서 해서만 담보물권이 전속하고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담보물권도 소멸하는 성질이다. 예컨대 근저당. 예외가 이제 근저당이 있죠. 그런 경우 뭐냐면 자, 갑과 을 사이에 1억을 꿉니다. 1억을 꾸죠. 그 다음에 을이 여기에 대해서 저당을 잡아줬습니다. 그쵸? 근데 만약에 이 1억이라는 채권 채무가 소멸됐다. 예컨대 갑이 을에게 1억을 꾸어주고 을은 갑에게 저당을 잡아줬는데 만약에 을이 로또가 당첨이 됐다. 그래서 1억을 생겨서 1억을 다시 갑한테 갚아버렸다. 그러면 갑은 뭡니까? 이 을의 부동산에 대해서 갖고 있는 저당권이 소멸돼야 되겠죠. 따라서 원래의 채권 채무 관계, 즉 이게 피담보 채권인데 이 피담보 채권이 없어지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담보물권도 없어지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 담보물권은 원래의 피담보 채권에 의해서 운명이 좌우되는 것. 이런 것을 부정성이라고 한다. 그렇죠?
그다음 수반성. 자, 수반성이라고 하는 것은 수반한다 그러죠. 어떤 것이 소유자가 바뀌게 되면 그런 경우죠. 그래서 피담보 채권 1억이 갑에게서 을에게 있었는데, 갑이 을한테 받을 1억이 있었는데, 갑이 이것을 다른 B형한테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저당이 아니고 다른 거겠죠. 예컨대 질권이었다. 보석, 다이아몬드로 줬다 그러면 이것도 당연히 여기에 수반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피담보 채권이 이전함에 따라서 담보물권도 같이 이전하는 성질, 이것을 수반성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불가분성이라고 하는 것은 피담보 채권 전부가 변제될 때까지 목적물 위에 효력을 미치는 거. 예컨대 저당의 경우를 예를 듭시다. 갑이 있고 을이 이제 을한테 1억을 꿔주고 을이 을에 대해서 저당을 잡았을 때 갑이 을한테 1억을 꿔주고 저당을 잡았을 때 을이 여기다가 예컨대 5천만 원을 갚았다. 그럴 경우에 뭡니까? 이 저당권도 절반을 줄어드냐? 그렇지 않다라는 걸 하는 거죠. 예컨대 여기 조금이라도 받을 돈이 1원이라도 남았으면 이거를 안 해주고 1원을 받아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채권 채무가, 그래서 이 피담보 채권이 전부가 변제될 때까지 목적물 전부의 위에 대해서 효력을 미치는 것, 이러한 것을 불가분성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상대의성. 물상대의성이라는 것은 물건상 위에 그것을 권리를 대의할 수 있는 거죠. 자, 예컨대 보험금이 나왔는데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자, 갑이 자동차 보험에 들었습니다. 갑이 이 자동차에 보험을 들었습니다. 얼마 들었냐면 자동차 보험가액을 예컨대 2천만 원으로 해서 자동차 보험을 들었습니다. 을이 이제 운전하고 다니겠죠? 그래서 보험료를 지급을 했는데, 자, 이 자동차가 가서 을이 운전하고 다니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수리비를 보니까 수리비가 2,200이 나옵니다. 견적이. 그럼 여러분들이 보험회사라면 2,200만 원을 들여서 수선을 이 차를 수선하겠습니까? 아니면 2천만 원만 주고 말겠습니까? 2천만 원 주고 말겠죠? 그런 경우에 보험회사가 2천만 원을 이 을에게 지급하게 되면 이 자동차는 뭡니까? 이 자동차에는 뭐다? 이거는 이제 뭐가 되는 거죠? 고철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부품을 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그 고철로서 팔 수도 있죠. 예컨대 고철로 팔아서 100만 원을 건질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뭡니까? 이거를 보험자가 가져가 버리는 거죠. 그쵸? 가져가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이것을 이제 보험자 대의라고 하는데, 이제 이 대의라는 말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거고, 대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냐면,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가 돼 있다. 그럴 경우에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가 돼 있고, 이 자동차에 대해서 예컨대 예컨대 여기서 1,000만 원을 받겠다라고 누가 가져간다고 하면, 자, 사고가 나서 보험사고가 났을 때 여기서 2천만 원 받으면 2천만 원에 대해서 1,000만 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거, 이러한 것이 물상대의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물상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 그쵸? 물건상에 있는 권리를 대의하는 건데, 자, 물건의 그로 인한 가치 변형물이죠. 자, 자동차가 뭘로 바뀌었습니까? 금전이라든가 기타 물건으로 바뀌었죠. 예컨대 꼭 돈만 주는 건 아니고 다른 걸로 대신 다른 물품으로 줄 경우도 있죠. 그러한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그 담보 물건이 어떻게 된다? 목적물이 바뀌게 되는 경우 그 새로 생긴 목적물, 즉 가치 변형물에 계속해서 그 담보권이 존속하도록 하는 것, 이러한 것을 물상대의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예외적으로 이 교환 가치의 목적으로 하지 않는 유치권에는 그 적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유치권에는 물상대의성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 왜 그런가 하니 이것은 교환 가치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유치권이라는 것은 물건을 수리함과 동시에 그 물건의 수리비를 그 물건과의 견연관계에 의해서 그것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죠. 따라서 그러한 경우에 어떤 교환 가치를 따지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유치권에는 그러한 물상대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자, 물상대의성이 인정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 교환 가치에 근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 담보물권의 효력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담보물권의 성질이라든가 특징, 또는 담보물권의 효력, 이런 것은 대부분 우리가 뒤에 나중에 배우게 되는 질권이라든가 유치권, 저당권, 이러한 이 담보물권에도 그대로 다 적용되는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변제적 효력. 자, 질권과 저당이 있죠. 자,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 담보권자는 목적물을 환가해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를 받는 거. 자, 우리가 앞에서 전세권에 설명하면서 저당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등기부상의 저당권 이렇게 설정을 하죠. 1억. 그러면 만약에 돈을 갚지 않으면 저당권자가 이걸 어떻게 한다? 경매를 처분해서 경매 낙찰대금이 2억이었다. 그러면 2억 중에서 1억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것. 이러한 것이 저당권과 질권처럼 우선 변제적 효력을 말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선 변제적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변제를 우선해서 받을 수 있는 것. 자, 두 번째가 유치적 효력이죠. 유치적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질권이라든가 유치권의 경우에 이 목적물을 채권자의 수중에 유치함으로써 채무자에게 변제를 촉구하는 그러한 효력이 있다. 그래서 아까 자 구두 가게 아저씨는 구두를 계속 자기가 점유함으로써 상대방을 압박하는 거죠. 그래서 맨발 벗고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구두방 아저씨한테 돈을 빨리 갚고 그 아가씨는 구두를 찾아서 쓸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질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100만 원을 꾸고 롤렉스 시계를 1000만 원짜리 맞겠다고 하면 자, 롤렉스 시계를 찾아오기 위해서 100만 원을 어떻게든 빨리 마련해 가지고 롤렉스 시계를 찾아오려고 할 겁니다. 이런 것처럼 그러한 것을 유치적 효력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채권자의 수중에다가 그것을 계속 유치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변제를 강요하는 것. 그다음에 수익적 효력은 이제 뭐냐면 말 그대로 이익을 얻는 거죠. 이익을 얻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담보물이 추급적 효력은 뭐냐면 추급적 효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추적이라고 그러죠. 추적, 쫓아가는 거. 쫓아가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담보물이 누구에게 돌아가든 그 소지하는 곳에 추급하여 담보물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효력을 추급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급적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담보물이 누구한테 돌아가든 그 소지하는 곳에 추급하여서 그 담보물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효력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울 거는 이제 유치권인데, 유치권은 좀, 뭐랄까, 어떤 물건을 수선하는 과정에서 어떤 물건을, 물건에 담보를 잡는 거지만, 이 질권이라든가 저당권은 뭡니까? 이거는 법정 물건이지만, 이거는 약정이죠. 그래서 이 질권과 저당권을 좀 더 자세히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울 거는 담보물건이 뭐고, 담보물건의 특징이 뭐고, 담보물건의 효력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민법상의 담보는 뭐가 있다.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유치적 효력. 질권은 있죠? 저당권은 여러분들 저당 잡은 집에 가서 살 필요 없죠? 유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용권, 수익권 박탈 여부는 질권은 역시 박탈하죠. 시계를 가져와 버리면 상대방의 시계에 대한 사용 수익이 있습니까? 없죠. 근데 저당권은 뭡니까? 박탈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 집에 대해서 등기를 저당 등기만 해두면 돈을 빌린 사람이 그 집에 대해서 계속 사용 수익이 가능하죠. 그래서 박탈하지 아니한 것이다. 공시 방법은 질권은 뭡니까? 넘겨주는 거죠. 인도합니다. 인도하는 거지만 저당권은 뭐죠? 등기를 해놓는 거죠. 그 다음 목적물은 동산이고 부동산이고, 그 다음에 금융수단으로서는 서민금융은 여러분들이 예컨대 뭐가 있을까요? 예컨대 전당포. 여러분들 시계 맡기고 가서 전당포에 가서 돈 좀 빌리잖아요. 이것처럼 서민금융에 강하지만 저당권은 뭡니까? 굉장히 큰 돈을 빌리는 거죠. 집을 담보로 해서 큰 돈을 빌려서 그거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집을 진다든지, 여러 가지 생산 금융수단으로 많이 인정이 된다는 거. 그 다음 피담보 채권의 범위는 제한이 없죠. 그래서 제한이 없지만 저당권은 이제 제한이 있다라는 거. 이러한 점이 차이가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담보물권에 대해서 배웠고, 담보물권이 뭐고, 그 다음에 특질이 뭐가 있고,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담보물권의 효력이 뭐가 있다. 이러한 것을 공부를 하셨고, 그러면 이 담보물권은 우리는 유치권과 질권, 저당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각각에 대해서 특질이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담보물권에 관해서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자세하게 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할 때 하나하나 내용에 들어가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성질을 설명할 때 우리가 그냥 말만 하고 넘어가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성질이 뭐고 특질에 대해서 이미 내용을 설명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이렇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터득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설명을 드릴 때 이제 뭐 추급적 효력이다라든가 뭐
근데 물상대의성이라든가 불가분성이다, 뭐 이런 부정성이다, 뭐 여러 가지 이런 용어들을 쓸 겁니다. 그럴 경우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개념들이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오늘 배운 그 내용 기본 개념을 가지고 이해를 하신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다음 시간부터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배운 내용은 굉장히 기본적인 개념이지만 중요한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